저는 호흡곤란, 이게 굉장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발열은 약한 기침을 하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콧물을 흘리거나 코가 꽉 막히는 등 전형적인 증상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증상들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병원에 가거나 다른 약을 먹일 필요가 없다.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거나 박테리아 감염을 처리하는 데에 아이의 몸에서 작동하는 고유의 방어 시스템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불편한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약을 먹이면 오히려 스스로 치료하는 몸의 방어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욱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항생제를 사용하면 박테리아에 감염된 기간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득보다 해가 많다. 체온과 병의 위중함 사이에는 일관된 관계가 없다.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체온이 높으면 병이 위중하다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얼마나 높은 것이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모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의사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서도 열이 높으면 병이 위중한 것이라고 믿는 이들의 비율은 놀랄 정도였다. 그리고 너무 높은 열의 기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부모들의 절반 이상이 37.8도에서 38.9도면 체온이 높다고 여겼고 39.5도에 이르면 거의 대부분이 높다라고 생각했다. 이런 부모들은 또한 체온이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 나타내는 증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 때문에 나는 열이라면 체온을 재는 것은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한다. 아이가 그런 감염 때문에 열이 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 매 시간 체온을 재느라고 아이 주변을 맴돌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재어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행동은 당신의 두려움만 증대시키고 아이는 짜증을 내게 될 것이다. 풍진 같은 흔하고 위험하지 않은 질환에 걸린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열이 아주 높이 오르지만 다른 더 심한 질병들 중에는 체온이 전혀 상승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아이에게 구토나 호흡곤란 같은 다른 부가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열이 40도까지 오르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침이 있으면 먹은 걸 자꾸 구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구토라고 하면 또 우리 엄마들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침이 잦게 나고 자꾸 기침이 나면서 먹은 걸 구토하는 것은 이 심각한 상황의 구토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호흡곤란, 이게 굉장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이 나는 것은 흔한 감기 같은 심하지 않은 감염 때문인지 아니면 뇌수막염처럼 더 심각한 질병 때문인지 판단하는 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행동 그리고 태도다. 이런 것들은 의사보다 당신이 훨씬 정확하고 능숙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신 아이의 모습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맥이 풀린 것처럼 나른해하거나 다른 신경이 쓰이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그런 증상이 하루나 이틀 이상 계속되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아이가 활발하고 정상적으로 놀고 행동하면 병이 심각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소아과학에서 내가 항상 접하게 되는 기사 중에 하나가 열공포증에 관한 것이다. 열공포증은 일부 부모들이 가진 열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일컫는 의사들의 용어다. 이것은 의료계에 만연한 전형적으로 희생자를 비난하는 태도다. 의사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실수가 생긴다면 그것은 언제나 환자의 잘못이다. 내가 보기에 열 공포증에 걸린 것은 부모들이 아니라 소아과 의사들이다. 그리고 그 희생양이 되는 것이 부모들이라는 점에서 잘못한 것은 의사들이다. 아이가 감염으로 인해 열이 높이 오르는 경우라면 약을 먹이거나 해면으로 몸을 닦아서 열을 내리고 싶은 유혹을 참아야 한다. 열이 제 역할을 다하게 내버려두라. 부모로서 측은한 마음에 아이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무언가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거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거나 그 연령대에 맞는 권장량의 아세트아미노핀을 먹이도록 하라.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열이 3일 동안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이가 정말 심하게 아파 보이고 아픈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 경우라면 병원에 가라. 열을 내려주면 아이는 조금 더 편안해질지 모르지만 아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교란하는 짓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내가 체온을 낮추는 방법을 설명한 것은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에 저항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밖에 없다. 꼭 체온을 낮춰주고 싶다면 해면으로 몸을 닦아주는 것이 약을 먹이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아스피린과 아세트아미노펜에도 부가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아스피린과 아세트아미노펜은 해를 입힐 수 있다. 아스피린은 매년 다른 어떤 독성 물질보다도 많이 아이들을 중독시키고 있다. 아스피린은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물질의 원료로서 시판되는 쥐덫에 사용되어 쥐를 뇌출혈로 죽게 만드는 물질인 살리실산의 일종이다. 아스피린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장출혈이 생길 위험도 적지 않지만 또한 수두나 독감에 걸린 아이들에게 아스피린을 먹이면 라이 증후군, 수두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의 회복기에 갑자기 구토, 의식장애, 발열, 간장애를 일으키는 어린이병,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어도 지능이나 운동장애 등을 안기는 경우가 많은 병이랍니다. 라이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라이 증후군은 주로 뇌와 간에 영향을 주며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이다. 수많은 의사들이 아세트아미노펜, 다이레놀 같은 거죠. 그리고 처방을 바꾼 이유 중 하나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처방을 바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간과 콩팥에 유독하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진통의 막바지나 분만 도중에 아스피린을 투여받은 엄마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때때로 액체가 들어있는 혹이 두개골 위에 생기는 두개골 혈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무섭네요. 아이의 열을 낮추기 위해서 몸을 닦아주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거든 알코올이나 차가운 물로 닦지 말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라. 몸을 닦아서 열이 내려가는 것은 증발 효과 때문이지 사용하는 물의 온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불편할 정도로 차가운 물로 아이를 닦아준다고 해서 다른 부가적인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알코올은 사용하지 말라. 미지근한 물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닐 뿐더러 증발하면서 나는 냄새는 어린아이에겐 유독할 수 있다. 저는 단 한 번도 몸을 닦아서 해열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게 금방 기화열,